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바이오 이공학부, 저는 유용상 교수. 저는 정하옥 교수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이번에, 어, 홈페이지를 오픈하면서 대학원에 대한 설명을 하는, 홈페이지를 하나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저희, 대학원과 관련돼서 이제 학부생들이 궁금해하는 요소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가장 최근에 이제 저희 학부로 임용되신 정하욱 교수님을 모시고 이런저런 이야기 그리고 대학원 진학할 때 여러분들이 고민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교수님 아무 얘기나. 네. 네, 우선 저는 올해 3월에 고려대 바이오이공학부에 임용되게 되었고요. 네, 저는 고려대가 처음에 지원할 때부터 굉장히 가장 관심이 높았던 그런 학교의 학과였고, 지금 현재 약 한 달 정도 적응 기간을 가지고 있는데, 굉장히 여러 가지 면에서 만족하면서 또 되게 그런 느낌으로 현재 교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하욱 교수님께서 오신 지 이제 얼마 안 되셔서 수업 만들고 막 학생들 친해지느라고 좀 고생일 테니까 학부생들 좀 많이 도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대학원과 관련돼서 이제 질문들을 저희가 받아볼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하이브레인넷이라고 하는 이제 대학원생들이 들어가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석사, 박사, 교수님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예전에 이제 유행했던 김박사넷 이런 거 통해서 들어갔던 과 교수님들에 대한 정보 외에 오늘 다룰 내용은 그냥 제너럴하게 대체 우리가 대학원을 어떻게 갈 수 있으며 대학원에 들어갈 때 뭐를 신경 써야 되는가에 대해서 간단하게 이제 PPT를 만들어 봤습니다. 그 하이브레인넷에 있는 내용을 GPT 통해서 이제 좀 정리해 달라고 했고, 그거를 PPT로 만든 자료를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이 보시는 거에다가 이제 내용이 있는데요. 어, 대체적으로 이제 대학원 진학 꼭 알아야 할 것들 뭐 이렇게 되어 있으나 오늘 다룰 내용은 대학원에 진학을 할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들 그리고 대학원의 연구와 학업에 대한 내용 그리고 연구실과 교수님에 대한 내용 그리고 졸업 후 진로 옵션에 대해서 그냥 저희 둘이 이제 저희는 이제 그 전문적으로 연구까지 끝까지 달려본 사람들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뭐 산업계나 아니면 공공기관에 계신 분들도 저희가 섭외를 해서 한번 들어보는 인터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그냥 중간중간에 들어오고 싶을 때 이야기하시죠. 네네. 대학원은 이제 아무래도 지금 옆에 계신 정하옥 교수님은 미국에서 기업을 조금 스타트업 기업을 운영하시다 들어와서 한국의 실정에 대해서 아무래도 저보다는 조금 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간단하게 이제 저희 둘의 약간 CV를 이력을 좀 말씀드리면 저는 전기공학부를 나왔고요. 그다음에 전기공학부에서 바이오 관련된 내용이 좋아서 의대를 가려고 또 노력을 했었으나 여의치 않아서 대학원을 진학을 할까 말까 고민을 하던 찰나에 저희는 저 학교 다닐 당시에는 이제 전문연구요원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저희 선배님들은 군대를 5년 가셨었는데 전문연구요원으로 저희 때는 그게 3년으로 줄었어요. 그래서 어, 군대를 저희 때는 이제 복무 기간이 2년이었는데 1년만 더 하면 박사가 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박사학위를 받으면 어차피 1년만 더 고생하면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저희 때는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통해서 박사 진학을 했던 남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예, 근데 요즘에는 1년 6개월로 복무 기간이 줄면서
오히려 군대를 빨리 갔다 오자. 이런 느낌으로 좀 바뀐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석사들이나 박사들이 진학하는 것을 보면 조금 놀라운 부분은 군대를 갔다 오고 석사나 박사를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부분은 조금 흥미롭게 보고 있고요. 그리고 박사 후 연구원 과정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차후에 설명해 드릴 건데 박사가 끝나고 2년, 3년 정도 외국 혹은 국내에서 전문성을 키우는 기간이 필요합니다. 이게 2년, 3년이라는 건 아주 빨리 끝나고 잘 끝나는 경우의 얘기고요. 보통 뭐 생명공학, 뭐 이런 자연과학 하시는 분들은 6년, 7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공학 중에 실적을 좀 빨리 잘 내면 한 3년 정도면은 아주 내실 있게 배워서 오는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정부 출연 연구소나 아니면 교수로 진로를 결정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이제 조금 어렵다 싶으면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에 들어가기도 하죠. 네, 그런데 이제 삼성 종기원 혹은 뭐 LG의 뭐 연구 CTO 사업부 뭐 이런 쪽 이 연구를 계속 이어나갈 수 있는 방향이고요. 각 회사마다 각각의 그 연구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연구소들을 들어가게 되는데 서울에 살고 싶으면 아무래도 실적이 조금 좋아야 갈 수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에서 이제 미국으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그런 이제 병역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경우가 있고 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제 그 다시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보통 이제 미국에서 박사과정을 하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해결하고 가는 게 더 일반적인 것 같고요. 그리고 미국도 이제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보통 평균적으로 한 박사 과정이 한 5년에서 6년 정도를 한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 미국에서 이제 교수로 가는 방법도 있고 혹은 이제 연구소 혹은 이렇게 또 기업에 가거나 아니면 뭐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크게 뭐 이런 식으로 많이 나눠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역시나 이제 연구 쪽으로 하는 이 학계로 가는 경우에는 보통 미국에서 이제 포닥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요새는 한 2년에서 3년 혹은 그 이상 하는 경우도 많이 늘었다. 이렇게 듣고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뭐 미국 쪽에 혹은 이런 영미권에 이제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분들도 좀 있는 것 같고, 미국은 대신 이제 좀 더 어떻게 보면 인더스트리가 한국보다는 넓다고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대기업이나 스타트업을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자주 본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가는 방향은 비슷하나 그리고 그 가게 되는 그런 스텝들도 비슷하나 이제 그냥 환경적인 부분만 조금 다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은 제너럴한 이야기니까 스페시픽하게 교수님마다의 그 전문성 베이스로 각각 경험을 이야기하는 건 다른 기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연구, 학업, 진로, 생활, 재정까지 모두 오늘 커버를 하려고 그러는데 대학원 진학을 꿈꾸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그 진로의 루트는 여기 지금 보면 이제 전문성 획득을 목적으로 연구 경험을 쌓는 거, 그리고 이제 진로를 확장한다라고 써 있는데, 냉정하게 얘기해서, 석사 2년, 그다음에 박사는 미니멈 뭐 한 4년 정도 되겠죠. 합쳐서 6년인데요. 요즘 대학 들어가는 친구들의 나이가 몇 살이에요? 아세요? 대학 들어간 친구들 총 20살 20살. 정도 되죠. 네. 그러면 20에 들어와서 재수를 안 했다고 치면, 24세 이제 군대를 갔다 왔다고 치면 또 25단, 26에서 석사 2년, 그러면 28이 되죠. 그죠? 그럼 28쯤 되면 회사에 석사 학위를 가지고 갈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4년 정도 더하면 32살. 32살이면 박사 학위를 받는 거고요. 여기에서 이제 군대를 안 간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30살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박사 학위에서 엄청난 퍼포먼스를 보여준다면
바로 교수나 정부 출연 연구소의 연구원이 될 수 있지만 보통은 노멀하게는 한 3년 정도, 4년 정도의 포닥 기간이 있기 때문에 교수가 되는 나이는 34살에서 36 정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요즘은. 그리고 조금 더 길어질 수도 있고요. 여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정도 빼시면 됩니다. 한 32에서 34 정도 되겠네요. 맞나요? 제가 딱 지금 35세. 저도 36세. 네. 그리고 연구 경험은 자, 진로 확장. 이게 사실 요즘에 취업을 생각해 보면, 어, 뭐라 그래야 될까요? 학부만 나온 상태에서 조금 전문성을 갖고 어떻게 보면 조금의 인내심 같은 것들이 좀 길러진 상태에서 인력을 개발하고 싶어 하는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다듬어진, 재련된 그런 느낌의 캔디데이트를 뽑고 싶어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석사를 학사보다 좀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회사 같은 경우에는 뭐 그거랑 상관없이 미리 빨리 뽑아서, 음, 그렇게, 어, 이제 좀 머리가 굳지 않은 상태에 학생을 먼저 선발하려고 하는 학교도 있는데, 공학과 관련돼서만 말씀드리면, 공학은 무엇보다도 약간 그 석사, 박사 생활에서의 얻는 아무래도 그 뭐라 그러나요? 그 연구실 생활, 그리고 실험에 대한 감, 그 다음에 이제 수행 능력, 성실성 같은 것들이 어느 정도 좀 반영이 되는 게 석사이기 때문에, 그리고 석사가 박사보다는 그렇게 빡세게 학위를 딸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석사를 받은 학생들을 회사에서 선호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음, 네, 네, 네. 맞습니다. 스타트업 계실 때는 석사랑 박사랑 이렇게 들어오는 친구들이 좀 다르나요? 어, 학부랑 석사랑 비교하시면. 일단 그 비율은 압도적으로 이제 학부 비율이 높았기 때문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석사나 박사가 이제 불리하다라기보다는 음, 조금 더 전문적이고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위치에 음, 있는 경우에는 확실히 대학원이 음, 음, 유리하고 그런 경험들을 높게 사는 것 같고, 음, 그게 아니고 조금 더 회사에서 그런 호흡을 길게 가져가면서 같이 이제 똑같은 경험 혹은 좀 더 스페셜한 경험을 회사의 입장에서 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이제 학부생을 뽑아서 쭉 가져갈 수도 있는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습니다. 음. 연구 경험. 이거는 여기 좀 페이지에서 여기 보이는데, 이거는 석사보다는 박사에 한정된 얘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뭐 여러분들이 석사만 따고 취업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을 테지만 사실상 석사가 박사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는 굉장히 이렇게 좀 모자란 게 많죠. 학부생 기준으로 봤을 때는 좀 어떠한 프로젝트를 한번 수행해 봤다. 그걸 완수해 봤다라고 하는 장점이 있지만 박사 기준으로 봤을 때는 맛만 봤다라고 얘기하는 게 사실은 맞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저는 제가 볼 때는 석사는 뭔가 학부 때는 보통은 이제 수업을 듣고 정해진 그런 어떻게 보면 법 안에서 뭔가를 수행하는 능력만 키우게 되는 건데, 음, 석사는 조금 더 새롭게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에서 본인만의 그런 답을 찾는 과정을 이제 막 시작했다. 이런 음, 느낌이 좀 많이 센 것 같고, 음, 박사 과정은 질문의 답을 찾는 그런 어려운 과정을 좀 많이 길을 잃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는 것까지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그 석사는 딱 그냥 중간 정도에 있다. 음. 하지만 그 박사까지 해야 정말 그 연구 경험을 발전시킨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좀 배울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요리를 하는 걸 좋아해서 요리랑 비교를 하자면 석사는 장을 보라고 와이프가 장을 보라고 리스트를 주고 열심히 사와서 그렇죠. 잘 사왔지라고 미션을 수행을 받고 레시피대로 요리를 하는 게 석사라고 생각하시면 박사는 재료 선정부터 어느 계절에 어떤 작물이 제일 맛있고
그걸 어떻게 조리해야 되고, 조리된 거에서 최대치의 맛을 뽑아내려면 어떤 조건으로 해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다 이렇게 수행을 해서 음식을 만든 다음에 심사위원들의 굉장히 날선 비판을 받은 다음에 그걸 통과하면 받는 개념. 네, 좋구나. 흑백 요리사 같은 거죠.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사를 받으면 전문성이 획득되냐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사를 받으면 전문성. 전문성이 획득이 되는 것도 맞는 것 같고, 다만 그 전문가에 대한 인식이 조금은 달라지는 영역이 된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음, 무슨 얘기냐 하면, 안 되는 거를 계속해서 밀고 나가서 뚫어보는 경험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그리고 또 그런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고 정답이 없는 걸 찾아가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런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음, 형태의 전문성을 익히게 음.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얘기네요. 그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전문가라고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하거든요. 제가 이제 죄송합니다. 제가 여기 이제 36에 처음 제가 직업을 가진 게 여기 옆에 있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라고 정부 출연 연구소 중에 이제 제일 좋다고 하는 데였는데 거기서 저를 뽑았던 센터장님께서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뭐 제가 무슨 뭘 쓰는데 뭐 바이오 인터페이스 전문가라고 썼더니 전문가라는 단어를 함부로 쓰지 말라고 그래서 혼난 적이 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전문가라고 하는 게 그 분야의 1등한테 좀 주어지는 것 같아요. 1등이 아니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나를 대체할 수 없는 사람, 대체 불가능한 능력을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박사 처음에 받을 때는 제가 전문가라는 생각을 안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엔 교수님들이 훨씬 저보다 잘했고, 압도적으로 잘하시고, 연구실 선배 형들이 훨씬 더 잘했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저희가 박사를 배출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친구들 전문가 같아요. 어, 약간 그 분야에 있어서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냈고, 그 의미 있는 연구 결과가 사실 그 분야에서 얼마나 1등을 하던, 뭐 100등을 하던, 1등하고 100등이 없죠. 사실 의미 있는 형식으로 만들어서 하는 거니까. 그래서 전문성은 저절로 획득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적어도 연구 중심의 대학에 있다면 전문성은 획득된다. 그리고 그 기간 동안 힘들게 이겨낸 연구 경험은 자동적으로 진로 확장에 기회를 많이 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수련시켰던 학생들은 저는 지금 이제 신생 교수라서 석사 한 명, 박사 두 명을 내보냈는데, 둘 다 그러니까 한 명은 정부 출연 연구소에 취업을 했고, 전문성을 인정받아서, 그리고 한 명은 지금 그러니까 포스트 닥터럴 포지션으로 지금, 교수나, 정출연을 이제 도전하고 있고, 석사생은 정부 출연 연구소에 또 그러니까 취업을 했다가 스타트업으로 옮겼어요. 음, 그래서 진로는 그 당시에 그 학생들이 엄청 걱정을 했거든요. 그런데 인터뷰 보고 나서 잡은 다음에는 그냥 의미 있는 일을 했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어, 그 정도? 네. 네. 그 다음 연구와 학업. 이거는 음, 위에서부터 4학년, 학부 수업 4학년. 그 다음에 4학년 때 수업을 듣고 석사, 박사 때 나랑 관련된 연구를 듣는다는 개념처럼 써놨는데, 세미나 중심의 토론식 수업, 이거 하이브레인넷에 있는 내용들을 요약한 거니까 이게 맞을 겁니다. 근데 대학원은 학부랑 완벽하게 다른 곳입니다. 뭐가 다르냐면, 대학원은 자기가 하고 싶은 공부를 찾아서 합니다. 네. 그리고 그거를 여러분들이, 학부생들이 찾아서 하는 건 아니고요. 대학원 시스템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대학원은 지도 교수님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 같은 경우는
저 유용상이니까 유용상 랩이고요. 여기는 정하옥 교수님이니까 정하옥 교수님 랩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싶은 연구를 가지고 기업이나 혹은 국가에다가 프로포저를 써서 저 이런 연구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하고 제출을 하면 프로포저를 받은 곳에서 이렇게 경쟁을 통해서 이 과제를 너에게 줄게. 이 과제를 선정했으니까 너가 한번 미션을 수행해 봐.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연구 과제를 수주를 하면 교수님들이 그러면 그 돈으로 학생들을 고용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이제 될 석사나 박사 과정이에요. 그래서 랩에 돈이 운영되는 것은 공대에 한정돼서 있는 일이긴 한데요. 공대에는 아무래도 과제가 좀 상대적으로 좀 많은 편이라서 그래서 연구비를 학생들의 샐러리로 주고 그 다음에 연구 기자재를 사고 연구 재료를 사고 그런데 사용합니다. 그러면 연구 과제가 그 같이 연구를 하고자 하는 석사 박사들이 하려고 하는 아이템이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어떤 교수님은 과제가 엄청 많으면 학생들이 하는 연구 내용이 각각 다르고요. 연구 내용이 이제 단일화되어 있는 교수님들은 특정 분야에 집중돼서 과제를 따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리고 지금 있는 저희가 있는 고려대학교 바이오의공학부는 상대적으로 연구 중심 대학이기 때문에 굉장히 연구력에 대한 인정을 좀 받고 들어오는 학교 중에 하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진학한 학생들이 교수님들이 하려고 하는 연구 토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걔 중에 저한테 이제 교수님도 그러시겠지만 이제 곧 이메일이 많이 오거든요. 네. 3월이면 11월부터 이제 학부 연구생이 가능한지 물어보는 음. 학생들이 되게 많아요. 네. 네. 근데 그런 학생들을 보면 어,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를 여기 와서 할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근데 그거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좀 약간 어, 확실하게 말씀드리면 교수님이 하려고 하는 연구 분야에 결이 맞는 사람을 교수님은 선정하실 겁니다. 학생들을. 그리고 그거랑 관련된 학부 출신, 그거랑 관련된 수업을 들은 친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적증명서를 떼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성적증명서를 떼오면 내가 막 학점이 막 3.5인데 4.0인 애들에 비해서 내가 안 될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 학부생들이 많을 것 같은데 어, 저희가 생각할 때는 여기 정도의 학교에 온 친구들은 머리는 다 엄청 똑똑한 학생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성실성 여부가 학점으로 드러날 뿐, 그 친구들이 마음 먹고 공부를 하면 충분히 잘할 거라고 저희는 가정합니다. 다만 성적 증명서를 가지고 오라고 하는 이유는 교수님들마다 자기가 테마로 삼고 있는 연구 주제와 그 연구 과제, 그러니까 수업에 해당되는 과목이 다 달라요. 저 같은 경우는 뭐 광학 아니면 뭐 바이오, 생명공학, 그다음에 일부의 전자회로인데 여기 계신 정화옥 교수님은 과목으로 따지면 하드코어 전자회로, 디지털 시스템, 뭐 인공지능 AI 뭐 이런 거세요. 그러니까 그런 수업을 들은 학생들이 만약에 AI나 무슨 디지털 시스템을 들은 학생이 저한테 오면 한 6개월 동안 그 친구 혼자 공부해야 되는데 여기 정화학 교수님 랩에 가면 그냥 바로 투입돼서 일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성적 증명서를 보고 싶다. 성적 증명서에서만 그 교과목이 뭐 들어있는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내용을 수업 관련된 내용을 들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되고 나서 수업을 듣는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교수님이랑 저랑 생각이 다를 수 있는데 저는 대학원 와서 수업을 열심히 듣는 게 그렇게 의미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떻게든 연구 결과를 빨리 내고 졸업을 잘해야 된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이제 이거와 관련돼서 저랑 다른 생각을 가진 교수님이 계실 수 있기 때문에 교수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업과 연구 중에 어떤 밸런스.
저도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아, 이게 결국에는 대학원의 학업이라는 부분은 음, 연구를 위해서 필요한 음, 것들을 찾아가는 하나의 그냥 실마리라는 생각이 결국에는 연구의 그런 아웃풋이 결과물이 되는 거고, 음, 그 결과물은 학업을 얼마나 잘했냐와는 살짝 결이 다른, 음, 그래서 학부와는 확실히 구분해서 생각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음. 교수님이 이제 리드해 나머지, 주세요. 나머지 난 제가 너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너무 말을 많이 했더니. 네, 우선 유영선 교수님께서 앞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제 생각에는 이제 대학원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학업 또한 이제 대학원에서 영구적으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하나의 그런 도움을 주는 그런 하나의 단계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그러면 이제 연구 선정, 주제 선정 같은 경우는 이제 유영선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리 이제 지도 교수님께서 생각하신 분야로 혹은 생각한 주제로 이렇게 진행을 하는 경우가 이제 상당히 많은 편이고 혹시라도 이제 주제가 새롭게 변화해야 되거나 이럴 때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문헌조사나 최신 연구 동향 같은 걸 통해서 또 이미 진행하고 있는 그런 연구들도 그런 것들을 꾸준히 이렇게 모니터링 하면서 계속 발전해 나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이제 연구의 과정이 실마리, 그러니까 이제 결과물이 이제 나올 때가 논문을 작성하는 단계입니다. 논문을 작성하게 될 때는 결과물들을 잘 모아서 이 논문에 어떤 것들이 특별하고 어떤 것들이 유니크한지 그런 것들을 이제 해 나가는 게 어떻게 보면 대학원에서 가장 중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굉장히 이제 사람들이 많이 보고 혹은 사람들이 되게 높게 평가하는 그런 논문에 만약에 투고를 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게 이제 본인의 박사 과정이 상당히 성과가 많은 그런 과정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게 되는 어떻게 보면 객관적인 지표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런 논문들은 단순히 이런 어떤 그런 저널에 퍼블리시하는 것뿐만 아니고 학회 같은 데서 발표를 하게 되면서 또 이런 관련 연구나 혹은 협업이 가능한 그런 네트워킹을 하게 되는 그런 기회로도 삼을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 대학원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첫째도 연구, 둘째도 연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음, 네. 네. 비슷한 생각 하시네요. 저는 수업은 거들 뿐이라고 하는 저희 그 슬램덩크 봤을 때 왼손을 거들 네. 수업은 거들 뿐입니다. 네. 하지만 그 또한 중요하죠. 네. 연구실과 지도교 선택. 이거 진짜 예민한 문제죠. 네. 그 대학원 왔을 때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건데 대놓고 질문 못하는 내용을 제가 직접적으로 먼저 말씀드리면 교수님 얼마 주나요? 이거가 학생들이 제일 알고 싶어 하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의 지도 스타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 랩에 있는 선배님들을 만나보시고 면담을 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 연구실 분위기와 문화는 그 교수님이 바라시는 형태, 이건 아니건 그 랩을 운영하는 학생들이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석사랑 박사들. 그래서 그 랩에 그 당시에 있는 그 석사와 박사들의 모드는 그냥 뭐 사실 말로 전달할 수 있는 게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거기에서 인턴 생활을 하시면서 반드시 꼭 체크하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다만, 그냥 저희 교수들끼리 하는 약간 정설 같은 이야기는, 박사가 많은 랩에는 연구를 지속하기가 좀 수월합니다. 이유는 그게 뭐, 내가 모르는 걸 다른 박사가 도와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시너제릭 효과가 되게 큽니다. 그리고 석사만 하는 연구실들은 취업이 잘 된다는 연구실이에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쉬워요. 음. 아니면 교수님이 좀 무서운 분이시던가. 그렇게 생각하셔도 뭐 막 엄청나게 틀리진 않아요. 그런데 어, 뭐 일단 제 생각은 좀 그렇고요. 미국은 석박사를 진학 비율이 어느 정도예요? 비율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미국에 어쨌든 연구 중심 대학이 굉장히 많기 말 거의 때문에 연구 중심 대학이죠. 거의 돼. 그 대학원의 그런 진학하고 음, 대학원을 통해서 연구 성과를 내는 문화는 굉장히 활발하다고 생각을 하고 음, 있고요. 그리고 여전히 우리나라가 조금 더 발전해서 쫓아가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이런 맞아. 생각도 하고 있고
일단 저는 여기 이미 말씀하신 거 좀 첨언을 하자면 결국 연구실을 가거나 뭐 혹은 회사를 가거나 모든 것들이 다 사람을 만나는 과정이 속해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본인과 이제 연구 분야나 이런 핏을 찾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뭐 이렇게 연구실에 이미 있는 그런 선배들이나 혹은 뭐 그런 주위의 사람들과 이렇게 많은 면담을 해보면서 이 연구실의 분위기 자체가 나의 성향과 맞는가, 음, 내가 잘 적응할 수 있는 것인가, 이런 것들도 많이 고려하셔야 된다. 왜냐하면 긴 과정이기 때문에 5년, 6년까지도 걸릴 수 있는 긴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학생 입장에서 많이 이렇게 찾아봐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 과에 있는 교수님들 연구실들이 음, 기본적으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은 걸로 알고 있어서 음. 네, 그런 면에서 저희 과에 이제 어, 오시면 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네. 합니다. 연구비 관련된 부분이 되게 예민해서 저희가 함부로 말씀드릴 수 없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각 랩마다 교수님들의 그 성향에 따라서 연구비를 많이 줄 수 있는 랩도 있고 적게 줄 수 있는 랩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교수님들의 가치관도 가치관이지만 연구하는 형태가 뭐 예를 들면 실험을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 작업을 주로 하는 연구실이라면 학생 인건비와 컴퓨터 구매 관련된 부분이 상당 부분,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 구매 비용, 그 정도가 상당 부분 연구비에 쓰이기 때문에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높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실험을 하드코어하게 하시는 연구실 같은 경우에는 실험 장비와 재료비가 한 달에 들어가는 돈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돈들에다가 인건비까지 포함해서 고려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학생들이 생각할 때 어떤 랩은 연구비를 많이 준대, 어떤 랩은 연구비를 조금 준대. 그러니까 월급이죠, 월급.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가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다만 어떠한 가이드라인을 드린다 하면 지금 바이오 의공학부 기준으로 보면 고려대학교의 대학원 봉급이 대학원 등록금이 한 68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7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700만 원 나누기 6개월이니까 6을 하면 한 118만 원, 116만 원쯤 되겠네요. 그러면 116만 원은 등록금을 내라고 해서 주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로 거기에다가 생활비와 그 다음에 뭐 생활비를 더해줄 수 있겠죠. 근데 그 생활비를 어떤 교수님들은 뭐 많이 주시는 분은 150만 원 이상 주시는 분도 있고요. 더 거기에다 추가로 조금 주시는 분은 한 100만 원 정도 더 주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많이 주시는 분도 계십니다. 예. 그러니까 정말 많이 주면 물론 어, 최저 시급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지 않을 수 있지만 많이 받으면 아니에요. 그냥 얘기는 안 할게요. 그런데 어, 그러니까 또 라떼는인데 저희 때랑 조금 다른 것 같은 게 저희 때는 이게 지금 저 학교 다닐 때는 제가 이번 달에 학자금 융자가 끝났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43인데 20년이네요. 그러니까 한 10년 거치하고 10년 동안 갚는 걸로 상환으로 했었는데 지금 대학원 거를 상환을 다 끝냈어요. 그러니까 등록비는 제가 갚는다고 생각하고 했거든요. 근데 요즘 학생들은 등록비도 내줘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저 라떼는이랑 비교해서. 근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상상을 초월하는 거기 때문에 한국에서 이제 고려대학교가 그러니까 한 학기에 700만 원이 너무 비싼 학교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미국의 현실이랑 비교하면 어마어마하게 이제 저렴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뭐 얘기해 주시죠. 네, 일단 뭐 미국 대학원은 뭐 미국 대학 자체가 기본적으로 학비가 뭐 수천만 원에 달할 음. 수 있기 때문에 연애? 연일 수도 있고요. 학비일 수도 있긴 한데 네. 비싼 사립학교들 같은 경우는 또 비싸지니까 이제 보통 이제 미국에서 대학원을 진학한다고 하면 이제 뭐 이런 그 투이션
에다가 이제 생활비를 같이 받는 이런 형태의 대학원 그런 프로그램이 공학 계열에서 많이 있는 음, 편이고 아마 한국도 비슷하게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는 거라고 저는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음, 맞아요. 그래서 미국 갈 때, 그러니까 미국으로 박사를 받으러 간다, 미국으로 석사를 받으러 간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생각해서 1년에 투이션만, 얼마라고 얘기하면 좋을까요? 뭐 평균적으로 한 음, 못해도 한 3만 불 정도는 하지 음, 않을까. 1년에 네. 3만 불, 3만 불이면 5천만 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년에 5천 불, 5천만 원. 4년에 2억이죠. 그런데 RA나 TA를 좀 주잖아요. 네, RA나 T를 통해서 네. RA나 TA를 통해서 거의 대부분 다 받으면서 가는 경우에는 돈을 안 들이고 가는 경우도 있죠. 하지만 여기에는 생활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여러분이 나가서 생활비, 근데 RA나 TA에 생활비가 생활비가 같이 나오긴 하는데 어, 많이 주진 않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압도적으로,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는 분위기는 아니고 네. 네, 그런 상황이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드로프 진로. 이거는 사실 제가 말씀드리기가 조금 어려워요. 저는 저희 둘 다 학계로 온 케이스인데 여기 옆에 계신 정원 교수는 좀 특이한 케이스로 미국에서 스타트업을 하시다가 4년 정도 CTO로 계시다가 넘어온 케이스셔서 산업계 쪽은 저희 중에는 제일 많으실 것 같아요. 근데 학계만 놓고 말씀드리면 음, 저는 서울대학교 전기과를 학석박을 하고요. 그 다음에 후닥을 유니버스 오브 미네소타라는 데서 3년 정도 했어요. 그러니까 총 석사 2년, 박사 5년, 7년에 후닥 3년에서 10년 하고 정부 출연 연구소로 갔어요. 전 처음에. 그래서 거기서 7년을 있다가 이쪽으로 넘어온 케이스죠. 그래서 부교수로 승진을 해서 왔을 때 나이가 마흔, 그 다음에 지금 41. 그래서 학계 진출을 위해서는 교수나 연구원, 이제 박사학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박사학위는 필수고요. 교수나 연구원이 되는 방법에 대해서는 지금부터 한 10시간 동안 얘기할 수 있지만, 어, 학계 진출을 위해서는 박사가 반드시 필요하니 박사는 끝까지 꼭 해야 된다. 학계를 진출하시면 산업계나 공공기관이나 해외 진출 뭐 이런 거는 조금 더 길이 좀 수월할 수 있다. 이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공공기관은 저게 이제 연구재단이나 뭐 보건복지부 뭐 이런 거에 이제 사무관으로 가는 경우 박사학위를 갖고 근데 석사를 가지셔도 저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부도 저기를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연구원이 되시려면 석사 학위 이상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공기관이라고 하면. 그다음에 해외 진출은 박사후 연구원이나 해외 기업. 이건 이제 저희가 박사를 받고 나서는 후닥으로 대부분 다 해외를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교수가 하고 싶다라고 생각이 들면 어, 꼭 해외를 한번 도전해야 돼요. 그러니까 명문대에 꼭 오고 싶다라는 생각이 있으시면 아니면 자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면 인천대 출신이면 인천대학교에 교수로 가고 싶어. 그러면 해외 갔다가 인천대학교로 만약에 국내 박사라면 그러면 해외에서 한 4, 5년 정도 있으면서 새로운 연구 분야를 개척해서 그걸 검증한 다음에 인천대학교로 다시 모교로 돌아가서 지원을 하시면 해외 부분이 해결이 되죠. 그럼 이제 해외 부분은 왜 필요하냐? 일단 네트워크, 그러니까 외국에 있는 친구들과 사고를 교류하면서 최신 연구의 거의 선봉장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미국과 영국, 독일 쪽의 연구를 경험하고 온다. 그리고 친구들도 새기고 좀 넓은 사고관에 대한 부분을 좀 한번 경험해보고 온다. 더불어 그 과정 동안에 생기는 영어, 그 다음에 이제 영어 같은 부분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된다. 라는 게 되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저희 오면 영어 수업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런데, 결국은 이제 외국에 나가시면
포닥 기간 동안 있어 보시면 이제 고민의 시기가 길어지죠. 어, 포닥을 계속해서 언제 내가 교수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언제 연구원이 될 수 있을 것인가 엄청 고민하는 시기가 있습니다. 한 포닥 2년 차, 3년 차부터 그 생각을 진짜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어, 그걸 못 버티는 사람은 해외 기업으로 그냥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서울에서 명문대를 나왔고 그리고 뭐 미국에서 알아주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수준의 좋은 학교를 가면 여러분이 알고 있는 유명한 회사들에 들어가는 게 그렇게 막 엄청 어렵진 않습니다. 한국은 삼성전자밖에 없지만 외국에 가면 뭐 인텔도 있고요. 뭐 제가 있었던 미네소타 같은 경우에는 3M, 시게이트 뭐 그런 회사들이 있었거든요. 근데 되게 엄청 좋은 회사인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포닥 기간이 일정하면 가서 면접을 보고 면접에서 이제 좀 통과가 된다 치면 취업이 되는 게 막 엄청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예. 제 경험은 그냥 되게 단순한데 교수님은 좀 더 많을 것 같은데 맞아요? 아, 네, 뭐 제가 더 많다고 하기에는 좀 부족하지만 예. 그래도 좀 더 이렇게 제 생각에 제가 경험했던 걸 이렇게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리면 제 생각에 이제 박사를 끝냈을 때 대학원을 하고 이제 박사학위를 무사히 받았을 때 가장 큰 장점은 당연히 학계 진출 같은 걸 하기 위해서는 필수적이기도 하고 대부분의 그런 과가 근데 그거 말고도 이제 산업계를 얘기하셨는데, 산업계도 요새는 점점 어떻게 보면은 그런 학위의 그런 수준이 점점 더 높아지는 그런 추세라고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학부만 마치고 이렇게 산업계로 가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이제 박사 학위자가 많아짐에 따라서 또 그쪽으로 하는 거에 대한 이제 기준점이 좀 높아지는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제 회사 같은 경우에 이제 박사 기자를 어떤 식으로 바라보냐, 어, 학, 이제 핏이 맞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음, 박사학위에 그런 긴 시간 동안 어떤 문제 해결을 몰입했다라는 측면을 높게 산다는 맞아요. 얘기를 많이 맞아요, 듣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사람에게 어떤 잘 풀리지 않는 어떤 회사든지 간에 새로운 것들을 찾아야 되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적합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재라는 그런 느낌을 좀 심어줄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또 이제 박사 학위를 한 경우에는 이제 스타트업 같은 창업을 한 경우도 굉장히 많을 수밖에 없는 게 연구를 해봤던 경험이 있고 기술 창업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보니 저는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박사를 하게 되면 사실은 옵션이 더 넓어지는 거는 거의 무조건 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대신에 이제 5년, 6년 이 긴 시간 동안 그런 해야 된다는 점에서 이제 많은 점에서 이제 부담이 될 수는 있지만 점점 더 시대가 그런 박사학위자를 더 요구하는 시대로 가고 있지 않나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엄청 중요한 얘기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 예를 들면 반도체 하는 사람이 반도체 회사에서 반도체 하는 사람만 뽑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마냥 또 그렇지 않습니다. 네. 광하는 사람도 뽑고요. 네. 그 다음에 뭐 재료하는 사람도 뽑고요. 근데 그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그러니까 박사 학위자를 뽑는데 물론 기업의 인사 담당자가 아니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게 위험하긴 하지만 그 문제 해결 능력 이거를 박사한테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 엄청 공감해요.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저희가 박사 테시스, 그러니까 박사 심사 할 때도 심사받는 박사생들을 보면 그냥 그런 생각할 때가 있어요. 쟤는 어디 가도 잘하겠네. 이런 느낌을 받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남의 연구실 제자인데도 그런 친구는 공통적으로 저만 느끼는 건 아닐 거예요. 그냥 다른 데서 면접 봐도 분명히 그 면접관이 느낄 겁니다. 그냥 저 친구는 뭐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할 것 같네. 근데 그걸 심지어 논문으로 검증해낸 친구라면 더할 나위 없이 선발 요건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연구 분야가 완전 베스트 핏으로 맞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고요. 그쪽 분야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받았다. 이러면 그렇기 때문에 회사를 들어갔을 때 약간 문이 교수를 뽑을 때의 문보다는 조금 넓은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석사를 받고 나서, 그러니까 석사 받고 나서는 얘기를 안 했는데, 석사 학위를 받고 나서 갈 수 있는 곳은 많습니다. 예, 그냥 바이오 이공학부를 나왔어도 뭐 삼성전자를 간다거나, 뭐 하이닉스를 간다거나 전혀 뭐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석사이기 때문이에요. 전문 분야를 경험한 사람이라고 요즘 뭐 인사 면접관이 어떻게 생각하지 모르지만 전문가라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석사는. 그러니까 박사부터 전문가라고 인식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 제 말이 좀 위험한가요? 아니, 저도 뭐, 전문가의 기준은 아, 박사 정도라고 저도 네. 생각을 합니다. 박사가 미니멈이고요. 후닥은 하셔야 됩니다. 네, 그래야 뭐, 뭔가 남들이 대체 불가능한 사람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석사는 어디든 갈 수 있고요. 박사는 조금 자기 연구 분야를 많이 이렇게 좁혀놓은 사람이라서 문제 해결 능력을 놓고 그거가 검증됐기 때문에 박사 학위를 받은 사람은 가면 과장급, 팀장급으로 가는 겁니다. 예. 그리고 그 문제 해결 능력을 검증받았지 못했기 때문에 학부생들이나 그 석사생들은 아무래도 그 아래 대리급으로 가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나이대가 박사를 받고 가면 대부분 과장 나이대에 들어가요. 그래서 박사를 받으면 엄청 막 돈을 못 벌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 보면 그냥 회사 가면 과장급으로 바로 가니까 그냥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젊을 때 가서 회사를 먼저 경험하실 건가?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연구를 하는 데까지 한번 해보고 대학원에 저기 회사에 진학해서 회사에 입사해서 과장급으로 가자마자 사람들을 어떻게 이제 뭐 1, 2년의 그 수련 기간이 있을 수는 있는데 팀장급으로 이제 가거든요. 그럼 이제 가서 사람들을 리드하는 역할을 할 것인가. 그거는 이제 조금 본인의 선택의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자기가 뭐 나를 따르라 이런 걸 잘하는 사람이면 박사 한번 해보시는 거 도전하는 거 추천드리고요. 나는 누가 결정짓는 걸 서포트하는 걸 잘해라고 생각하시면 학부나 아니면 석사 받고 회사 들어가시는 게 조금 이득일 겁니다. 다만 조금 정년의 차이가 좀 있는데요. 정부 출연 연구소는 요즘에는 61.9세까지 하고요. 교수는 65세까지. 그리고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 이런 데는 뭐 65세까지 하면 너무 좋겠지만 저희 연구실 선배님들 보면 55살에서 60살 사이에 큰 결정을 한 번쯤 하시는 것 같아요. 50, 빠르신 분은 50살. 그러니까 능력이 뛰어날수록, 승진을 빨리 해서, 임원을 빨리 달면 빨리 나오시는 상황이 생기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65세에서 막상 이제 커리어가 끝나는 건 또 아닙니다. 예, 교수님들이나 아니면 뭐, 정부출연연구소 교수님들도 또 어디 회사의 사회이사나 뭐 이런 걸로 가고 가능성이 또 높기 때문에 정년이 꼭 65세는 또 아닐 거다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네. 요 정도로, 일단 졸업 후 진로는,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재정 관리는 뭐 아까 이거는 그 본인의 가치관에 디펜던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것과 관련된 걸로 나중에 뭔가 영상을 하나 또 찍어서 올릴 텐데 대학원 생활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게 자기 관리의 게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를 예시를 들면 저는 오늘 스트레스를 받고 내일 그 스트레스를 잃어버리는 굉장히 특화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되게 단순한 성격이죠. 그게 나중에 연구에는 되게 도움이 되는 성격이라는 걸 알았는데, 그냥 오늘 풀고 내일 생각 안 해. 이런 성격입니다. 근데 이제 저도 결혼하고 나면서 주변 사람들이 나 같진 않구나라는 거를 좀 알게 되면서 이제 정신건강 관리에선 특별한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다행히
근데 제가 스트레스를 안 받으니까 제 주변 사람이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 같아요. 어, 네, 그랬고, 제일 안 좋은 건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 저거 너무 심해요. 음, 예. 왜냐하면 이게 이 박사 과정이 되게 위험한데요. 위험한 이유는 내가 좋아서 공부를 하고 이 분야에 내가 전문가가 됐는데 그 누구도 나를 내가 원하는 잡에서 뽑아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교수 잡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정확한 그 연구 분야가 열린다는 개런티도 없고 그리고 그것까지 그 연구 분야를 열 정도로 퍼포먼스가 압도적이지 않는다면 되게 평생 고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때가 포닥대인데요. 포닥대 나이가 32에서 36 사이잖아요. 그때 또 결혼이랑 또 오버랩이 돼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면 그 당시에 그 친구한테 내가 미안해하는 상황이 계속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불안율이 2배로 더블업 되는데 저 때가 제일 힘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불안,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게 될 수 있다라는 불안감 이 있긴 한데요. 어, 제가 교수가 돼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 제 주변에 박사 받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박사는 할 만하다. 이유는 내가 굉장히 멘탈리 굉장히 단단해서 밖에 나와서 어떤 일이 부딪혀도 별로 그렇게 나한테 데미지를 주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네, 저는 그거 엄청 공감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는 실험을 하고 실패를 밥 먹듯이 하고 있기 때문에 별로 인생의 실패가 그렇게 심각하게 데미지를 주지 않아요. 네. 교수님 정신건강 관리 어떻게 근데 하셨어요? 정신건강관리가 제일 중요한 것 같고, 제가 아, 생각해도. 아, 긴 호흡으로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음, 네, 실패도 많이 경험해 줘야 되고, 미래의 불확실성과도 이제 끊임없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싸워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건데, 어, 저도 경험해 보니까 어찌어찌 또 다 지나가게 되고, 지나가 보면 또 괜찮다라는 느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 결국에는 모든 분들이, 대부분의 분들이, 제가 봤던 대부분의 분들은 다 이렇게 잘 지나가고, 지나가고 나서는 단단해지기 때문에 더 뭔가 새로운 것들이나 더 원하는 것들을 하기에 수월해 하시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습니다. 음, 그래서 뭐, 한 가지 그냥 만약에 이제 대학원을 하고 계시는 분이나 혹은 하기로 결심하신 분이 있다면은 그냥 추천해드리고 싶은 거는 긴 호흡이기 때문에 이게 또 되게 공부를 잘하셨고 나름 그 대학원 오기 전까지 성공적인 삶만 살았던 분들도 되게 많이 어떻게 보면 되게 많이 그런 분들인데 그런 분들일수록 이게 성공이 아닌 거에 대해서 받아들이지 못할 때가 좀 있을 수 있거든요. 맞아. 그래서 실패라는 거를 조금 더 그 받아들이게 되고 그리고 시간을 당장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조금은 여유를 가지는 그런 것들의 음, 마음을 조금씩 해보는 그런 거 연습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일 수 있다. 그런 음, 식으로 정신 건강을 관리하면 도움이 될 거다. 네,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그 밖에 다른 것들은, 뭐, 경제적 부담이나 이런 것들은, 어, 그, 연구에 집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드는 것 빼고는, 네, 그런 거에 걱정이 아니라면, 연구에 이제 집중을 하시게 되고, 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정신건강 관리가 역시나 제일 중요할 것 같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여유를 가지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음. 합니다. 네. 경제적 부담 저 부분도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저희 때랑 달라서 사실 이거를 또 함부로 얘기가 뭐한데 제가 지금 직관적으로 생각나는 것만 얘기하면 저희 랩에 있는 학생들 기준으로 얘기할게요. 석사가 뭐 예를 들면 150에서 200만 원 사이, 그다음에 박사가 200만 원에서 300만 원 사이의 금액을 받는다고 치면 석사생은 요즘 여기 학교 앞에 자취하는 지방에서 올라온 친구들은 자취하는 친구들은 뭐 월에 70만 원까지 렌트비를 낸대요. 그리고 이제 뭐 한 10만 원 세이지 있겠죠. 그럼 한 80만 원 정도 나가. 그럼 한 180, 170 받는 학생이 80만 원 나가면 한 100만 원 가지고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생활비 100만 원으로 사야 되는 거예요. 등록비를 빼는 거죠. 등록금은 그냥 자기가 낸다고 생각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제 박사 과정이 똑같은 상황이면, 조금 여유 있는 삶이 되겠죠? 그러니까 뭐, 여러분 이제 예를 들면 내가 280만 원을 받는다 쳐봐요. 그럼 박사인데, 박사 5년 차면 그렇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280만 원 중에, 렌트비랑 생활비, 핸드폰 요금 빼고, 한 80만 원 정도를 기본적으로 매달 내야 되는 돈이라고 치고, 거기서 한 10만 원 빼면 한 190만 원? 그걸로 생활비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론 190만 원이 굉장히 큰 돈은 아니지만, 한 달 사는데 식비로 하루에 3만 원만 잡아도 30일이면 90만 원이잖아요. 3만 원도 사실 식비 많이 잡은 거죠. 그래서 박사과정은 그렇게 이제 부족하진 않다. 석사는 조금 부족할 수 있으나 제가 지금 얘기한 건 렌트비 기준으로, 렌트를 하는 사람 기준이고요. 엄마 아빠 집에 같이 사는 서울에 있는 친구들은 이 부분이 없겠죠. 그죠? 그리고 뭐 학부 때 학점이 좋은 친구들은 다양한 장학 제도가 있습니다. 장학금을 통해서 등록금을 받는 경우도 있고 랩에서 뭐 한 학기 정도의 서포트를 해주는 랩들도 있습니다. 장학금. 그다음에 이제 TARA를 하면 뭐 랩마다 교수님들이 따로 챙겨주시는 분들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예. 그래서 학교에서도 연구실 지원금이 좀 나오고 장학금은 본인이 학부 때 받은 성적 그 GPA로 받는 거고요. TARA는 자기가 조교 활동을 하겠다고 하면 줍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은 모두 이제 그 연구실에 교수님이 과제가 많으면 좀 여유롭고 과제가 없으면 좀 덜 여유로울 수 있어요. 그런 부분. 그리고 시간 관리는 그냥 본인이 하셔야 돼요. 그냥 자기가 열심히 하지 않으면 이게 사실은 거의 자기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생 걸고 저희 학생들한테 무슨 얘기냐면 인생 걸고 공부하는데 너의 맥스까지 달려보지 않을 거면 너는 이 시간을 허비하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해요. 좀 직설적이긴 하지만 사실 제가 공부할 때 남들이랑 똑같이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당시에는 남들이 잘 때 좀 더 하고 남들보다 조금이라도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에 대해서 엄청 고민을 하고 교수님들이랑 상담을 하고 연구실 선후배 형들이랑 막 얘기 많이 했었어요. 예, 그런 거가 다 시간 관리에 들어갈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학생들과 또 이야기할 기회가 있으면 이야기를 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뭐가 많네요. 대학원 전 체크리스트. 이거 제일 많이 질문하는 거 먼저 대답 드리면 지도 교수님과 선컨택을 해야 되나요? 이게 엄청 질문을 많이 하던데 지도 교수님과 컨택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도 교수님들은 사람이라서 저도 지금 학생이 8명, 9명 있는데 절대 지금 8명, 9명이 저희 연구실은 지금 분위기가 엄청 좋단 말이에요. 근데 한 명이 들어와서 이 8명, 9명이 좋게 만들었던 그 무드를 망치면 그게 제일 무서워요. 그러니까 새로 들어오는 학생이 지금 기존에 있는 학생들이랑 정말 잘 어울리고, 그 다음에 성격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그게 중요해요. 뭐, 교수님들마다 성격이 뭐가 중요하나, 혹은 성격이 제일 중요하다, 혹은 뭐 연구력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중요한 가치관을 두는 그건 교수님마다 다 다릅니다. 하지만, 어, 그 연구력은 그 연구실의 재산이고 역사가 반영된 결과물이기 때문에 오시면 교수님, 여기에 있는 이제 고려대 바이오인공학부에 있는 교수님 정도면 사실 연구력이 인정받고 오신 분들이만 들어올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연구력과 관련된 부분은 별로 걱정을 하지 않아요. 대신 인성적인 부분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그거는 반드시 저를 통과하셔야 되는 것보다도 훨씬 중요한 게 학생들, 학생들과 어울림. 그건 반드시 인턴 기간 때 검증이 돼야 돼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교수님과 컨택을 반드시 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그리고 교수님들이
학생을 이렇게 만나고 학생들을 수련시키는 게 직업이기 때문에 미팅 해보면 어떤 친구인지 다 알거든요. 그래서 교수님은 반드시 만나고 선컨택을 하시는 거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진학 목적 명확화. 이거는 학생들이 진학에 대한 생각을 정하고 오라. 어떤 분야를 하고 싶은, 내가 뭐 생명공학하고 약물 전달하고 싶은데 바이오 칩으로 올 수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정하고 오셔야 되고, 그 다음에 졸업 후 진로도 그게 석사 박사 때 정하는 건 사실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난 석사만 하고 나갈래. 그러고선 연구가 재밌어서 박사까지 하는 친구들도 봤고요. 난 무조건 박사까지 할래라고 했는데 석사만 하고 나가는 친구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 업에 맞는지 그걸 한번 봐야 돼서 저는 어떻게 추천하냐면 석박사로 들어와서 왜 석박사로 들어오려냐면 석사만 하고 싶은 친구들이 태반이거든요. 요즘은. 근데 석사 TO랑 석박사 TO랑 박사 TO가 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한 해 TO라는 거는 한 연도에 그 연도에 뽑을 수 있는 그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석사생들이 컴피티션이 심하고 박사 TO랑 석박사 TO가 같이 가기 때문에 박사 TO 자리에 앉는 거는 너무 위험하다고 생각이 들면 석박사 TO로 받아서 박사 TO를 쓰시고 그 다음에 2년 정도 해봤는데 나 석사만 하고 싶어. 그러면 그때 지도 교수님한테 저 죄송한데 석사만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지도 교수님도 그 학생 막 4년 이상 붙잡아 놓지 못해요. 그러니까 다 그래 석사만 졸업하고 나가자라고 이야기하실 거거든요. 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서로 힘들어져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 걱정을 안 해도 될 것 같다. 연구실 사전조사는 김 박사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즘에 김박사넷에 그 이렇게 레이팅하는 시스템이 없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연구실 분위기를 반드시 선배 후배님들 통해서 파악하십시오. 그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연구실 분위기, 연구실에 돈 많은지, 돈 없는지, 그랩 출신들은 취업을 어디 하는지, 그런 거 보시고, 거기에서 일하는 학생들의 만족도, 이런 것들도 기회가 된다면, 알아보세요. 어, 연구실에 찾아가셔서 인사하면 석박사들이 다 반겨줄 거예요. 너 우리 랩에 관심 있니? 이러고서 이제, 반겨주실 거예요. 제가 할 얘기는 요 정도. 교수님 생각하신 네, 다 커버하셔서 음, 저는 그냥 그 다 여기 있는 대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연구실 사전조사에서 이제 이미 하고 있는 음, 그런 뭐 박사 과정생이라든지 석사생이라든지 혹은 졸업생이라든지 혹시 아는 분들이 있으면 얘기해서 좀 많은 정보를 얻으면 항상 좋은 것 같고, 마지막 졸업 후 진로 고려만 너무 거기에는 매몰되지 않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 게, 그, 제가 졸업하고 이제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저도 시작을 했던 게 절대 아니고, 어떻게 될지 전혀 예측도 안 되고, 막상 제가 박사를 끝나고 나서 보니 제 주위에 꼭 교수가 될 것 같았던 사람들은 안 다른 걸 돼? 하고 있고, 네, 뭐 그런 경우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뭐 이게 졸업 후 5년, 6년 뒤에 내가 어떤 모습일 거라고 예측하는 거는 쉬운 일도 아니거니와 거기에 너무 이렇게 집착을 하게 되면 오히려 이제 직접 그 현재를 좀 더 즐기지 못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참고만 하되 너무 많이 생각을 할 필요는 없는 부분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경우 흔하지 않아요, 여러분. 네, 아, 음, 네네네. 교수를 원하지 않았는데 교수가 됐다. 아, 원하지 않았다기보다는 네, 교수가 될 거라고 생각을 잘 능력이 못하고, 출중하지 않으면 불가능해. 생각을 잘 못하고 오게 된 거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 네. 예, 맞아요. 사람 일은 모른다. 맞아. 그게 사람 일은 제가 하고 모른다. 싶었던 이제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어. 네. 저만 해도 저는 여러 군데 인터뷰했는데 저는 학부 때 저를 아는 저희 동기들은 제가 교수된 걸 다 놀라고 있습니다. 음,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친한 교수 형님들, 교수 선배님들이랑 이제 학회 통해서 만나서 이야기를 하면 그분들도 굉장히 잘 노는 분들이었는데
진짜 대학원, 나 학부 때 너무 놀았어. 큰일 났다. 군대는 가기 싫은데, 인생 걸고 다시 한번 공부해봐야 되겠다. 내가 공부 잘해서 여기 왔으니까. 라고 생각하고, 석사, 박사 때 진짜 그 학부 때 논 것만큼 열심히 하셔가지고, 그냥 그 이후에 10년 동안 완전 다른 인생을 살아서 영구적으로 흥한 사람이 있어요. 되게 많아요. 사실 공부 잘하는 거랑 연구 잘하는 거랑 완전 다르거든요. 예, 공부 잘하는 사람은 좀 받아들이고 그거를 이렇게 공부 잘하는 사람과 연구 잘하는 사람의 차이는 뭐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자기가 좀 센스 있고 그다음에 응용력이 좀 있는 편이다 그러면 연구 잘할 가능성이 높고요. 거기에 성실성까지 있고 체력이 좋으면 엄청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공부만 잘하는 친구들은 제가 공부만 잘하진 않아가지고 어떤 느낌이죠? 교수님 공부만 잘했어? 저는 좀 이렇게 여러 가지 좀 해보다가 나중에 열심히 했다라고 하면 좀 죄송인 것 같아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거의 다 끝났죠. 뭐 이건 뭐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 수준이 아닐까요? 열정과 목표 유지하기, 네트워크 구축하기, 균형 잡힌 생활 유지하기, 지속적인 성장 추구하기. 지금 2025년 4월 1일 만우절이네요. 4월 1일 기준으로만 지금 상황을 조금 공유해드리면, 안타깝게도 지금 국내에서 기업들이 공격적으로 인재 채용을 하진 않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또한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바이오 인공학부는 의대로 이제 그 뭐죠? 전문 아, 이전원 의전원, 말씀하시는 의전원. 의전원이 거의 막혔죠.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취업이 안 돼서 연구를 혹은 유예기간으로서의 석사를 진학해볼까 고민하는 친구들이 있을 겁니다. 저는 엄청 환영합니다. 왜냐면 내가 연구에 잘 맞는 사람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잡이 없는 상태에서 내 지위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1년, 2년을 지내다 보면 사람이 되게 작아져요. 그러면 그 기간 동안만이라도 내가 그래도 약간 좀 뭐 여러분 자격증 하나 더 따듯이 석사를 하면서 한번 버텨볼까라고 생각한다는 것도 교수님들 입장에서는 너 이걸로 승부 보지 않으면 오지 마라고 생각하는 교수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그런 기회로 인해서 자기가 연구에 맞는지 안 맞는지 보는 것도 중요하다. 여기에 더불어서 이제 올해 정학 교수님께서 미국에서 오셨는데 미국의 지금 학교 상황을 조금 얘기해 주실래요? 네, 뭐 제가 사실 뭐 미국의 학계를 대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접근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뭐 현재 정권이 바뀌면서 이제 예전에 알던 그런 대학원 진학을 조금 더 활발하게 하는 그런 분위기는 많이 사라지고 있는 것 같고, 그 안에서도 이제 연구 지원금이나 이런 것들이 국가 차원에서 좀 적어지고 있는 추세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꼭 미국이 좋다. 미국의 모든 게 솔루션이 있다. 라는 식의 접근 방법은 더 이상 이제 통하지 않는 그런 이제 좀 시대가 오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한국에 굉장히 좋은 학교들도 많이 있고 한국의 연구 수준이 예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더 많이 공격적으로 치고 올라왔고 이제는 미국 연구실과 비교해도 굉장히 좋은 아웃풋을 내는 그런 연구실도 많아졌기 때문에 이제 한국 내에서도 많이 좋은 기회를 엿볼 수 있다. 그리고 저는 어떻게 보면 또 한국만의 그런 특징적인 기회들이 더 많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개인적으로 온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혹시라도 대학원이나 이런 거에 관심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국내 대학원들도 특히나 이제 저희 고려대 바이오인공학부 대학원도 적극적으로 고려해 주시면 앞으로 더 미래가 밝을 그런 분야이고 그런 미래에도 굉장히 유의미하게 쓰일 사람에 대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런 부분을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7페이지 하는데, 8페이지 하는데,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겠어요. 2시간 좀 지났네. 시간, 야,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렸다. 그러면, 네. 이렇게 편집을 하실 건가요, 알겠습니다. 편집 귀찮아요. 그냥 할 거예요. 아, 그냥 오르실 거예요. 근데 그거 해야 돼. 네. 몇 분 몇 초에 뭐, 대학원, 뭐, 등록과 관련된 아, 이야기. 뭐 그런 건 올려줘야지 학생들 생각해서. 근데 2시간짜리는 이게 좀 그러니까 중간에 어디 예를 들면, 보기 이렇게 힘들어하지 않을까. 버튼, 그런 거 있잖아요. 유튜브의 기능 중에. 몇 분 몇 초 딱 누르면 그쪽 싹 가고. 네네네네. 그런 그거 것들. 해줘야 될 것 같아. 네, 다시 봐야 되겠네요. 고생하셨습니다. 아무튼, 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질문은 답글을 남겨주시면 달 수 있으면 달아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